이것도 원문입니다. 색불로 당군께서 친히 3군을 거느리고 가서 치료하실 때, 그러니까 서유여가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서유여는 소태 단군의 편이었었고 색불로 당군은 새로 반란 세력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붙게 된 겁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권하고 비왕으로 봉할 것을 약속하셨다. 다시 설득하시자 말씀을 따랐다. 이 얘기는 뭐죠? 소태 당군을 옹호하기, 다시 옹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색불로 당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색불로 당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자 그 밑에서 통치를 맡았던 소태 당군이 서유여에게 통치를 맡겼었는데 그 통치 맡긴 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여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색불로 당군한테 이제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색불로 당군이 친히 3군을 거느리고 가서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먼저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권하고 누가? 색불로 당군이 서유여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니네 그냥 진을 풀어라. 무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준 겁니다. 뭘 줬냐? 비왕자리를 준 거예요. 비왕. 비왕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비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번한할 때 진한을 빼고 두 지역의 왕을 비왕이라고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왕자리를 준 거예요. 서유여한테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예를 들면 번한자리 내가 이제 전체의 단군이 된 거잖아요. 색불로 단군이 번한의 단군이었다가 부단군이었다가 진짜 전체를 통솔 하는 자기가 이제 단군이 된 겁니다. 대단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번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빈 자리를 서유여한테 네가 맡도록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를 했다가 다시 설득을 해줘. 다시 설득하시자 말씀을 따랐다. 그래서 서유여가 번한왕으로 임명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고주선 8조 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8조 금법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고조선에 8조 금법이 있는데 세 가지만 전한다. 이렇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8조 금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색불로 당군 4년. 그러니까 8조 금법을 만든 분이 누구다? 색불로 당군인 거예요. 이 환단고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상황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8조 금법 그러면 고조선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22대 단군 색불로 단군이 만들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 이때 딱 단기 1052년 BC 1282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새로 알게 되게 해주는 책은 진짜 환단고기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책인데 이것을 위설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불로 단군 4년. 그러니까 색불로 단군이 8조 금법을 만들었는데 언제? 즉위 4년에 기해년이라는 거예요. 진조선이 천황의 칙문을 전하였다. 색불로 단군이 천황이에요. 너희 사마는 위로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 뭇백성을 맞아 잘 교화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로부터 백성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 누에, 치기, 길쌈, 활쏘기, 글자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8조 금법을 내리면서 이 얘기도 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우리는 정확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예절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절이 있었고 의리도 당연히. 근데 농사가 이미 한참 진행됐다는 거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농사. 누에치기. 누에치기가 뭐 중국에서부터 나왔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더 깊이 한번 해보시면 누에 우리가 지금 그 비단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역사를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중국 역사하고 우리의 지금 나와 있는 책들하고 또 환단고기에 대한 책들을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따로따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붙여보면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언제부터 짓게 됐나, 누에치기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도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길쌈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8조 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3조까지만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색불로 단군
22세입니다. 22대 왕인 색불로 단군께서 즉위 4년째 되는 해에 칙문과 함께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금팔조를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8가지가 쭉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3가지인데 제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벌써 이 농사가 아주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고조선 체제는 2가지가 같이 병존하지 않았나. 하나는 유목, 또 하나는 농업이 같이. 그러니까 정착민과 유목민의 생활을 2가지를 같이 한 것이 고조선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3조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종으로 삼고 노로 삼는다는 거예요. 노비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노로 삼고 여자는 우리가 노할 때 남자 종을 노라고 그러고 여자 종을 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에 노로 삼고 남자는 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그래,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벌써 신분 사회가 있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 제도가 조선시대 때 있었던 거가 아니고 고려 때 생긴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고조선 때 벌써 신분 제도가 있어서 노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조 여기부터는 좀 모르는 내용들이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4조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예. 소도 잘 아시죠? 그 성스러운 지역으로 거기서 천재도 지내고 그러던 곳이 바로 소도인데 거기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그러니까 군대가 전부 다 지금처럼 그 징병제가 아니고 아마 군인도 지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죠?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용시킨다. 그러니까 국가에 일 있을 때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부역이잖아요. 동원시킨다. 7조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8조 마지막입니다.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3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밑에 것들을 다 알게 되게 해주는 감사하고 고마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중국 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 건 2군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3가지만 나와 있는 거죠. 하나, 둘, 3가지 이렇게. 이 내용은 다시 제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뭐 만들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걸 갖다 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민족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법을 성문법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걸 다 알려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색불로 단군 4년 때 금팔조를 정하여서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다시 원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원문이 있는 걸 그대로 풀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건데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고 진짜 찐팬들만 이걸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원문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강독을 하는 거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또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저도 이렇게 흥분이 돼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었지만 당시 풍속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에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릇도 없이 뭐 사는 것처럼 원시인처럼 산 것처럼 나오잖아요. 뭐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론을 내세운 분이 진짜 누군지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야, 그분 진짜 전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이미 수천에 국가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고 팔주금법도 나오고 국가 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벼슬 징명도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처럼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벌써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전야와 이 전야가 전야, 밭과 들판을 도읍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도읍을 만들고 또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그러니까 벌써 그릇 만드는 거 다 이미 있었고 예의도 있었고 국가 체제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특히 한 5000년 전에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물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물도 그죠? 근데 그거를 아직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분 어떠세요? 저는 그냥 울컥울컥한데 어떤 때.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신축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아까 거기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데 은나라 왕 무정이 번한 왕을 통해 천왕에게 글을 올리고 방문을 바쳤다. 은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연도까지 쫙 나옵니다. 병신년에 소유여가 세상을 떠나고 정유년에 아락이 즉위하였다. 이건 뭐 있는 기술 그대로입니다. 아락이 세상을 뜨니 정축년에 솔귀가 계승하였고 솔귀가 세상을 뜨니 임나가 즉위하였다. 지금은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역사 공부하는데 뭐 그냥 인물이 그냥 나열되는 거잖아요. 즉위하고 사망하고 즉위하고 사망하고 이걸 적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중국 역사가 더 지금 중국 역사책이 많이 지금도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고 일본에 있는 것들도 아직 세상에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하고 같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더 놀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우여, 아락 이런 그다음에 솔귀 이런 인물들이 거기하고 이제 교하고 그다음에 무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환단고기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겠죠. 계속 원문으로 갑니다. 신민전에 천왕 25세 솔라당군의 조칙으로 동쪽 교회에 천단을 쌓고 삼신께 제사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고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둥글게 모여 춤을 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강강수월래 같은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강강수월래나 뭐 아리랑이 뭐 근대에 나온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강강술래를 가장 멀리 보는 사람들도 어디로 보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갑자기 모아서 안 하던 짓을 거기서 시킨다고 해서 그게 잘 돌아가겠냐고요. 이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춤을 추고 같이 어울려서 도는 춤을 추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둥글게 모여 춤을 추고 이게 강강술래 같은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노래 불렀던 것들도 사실은 아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랑이 뭐 조선시대 때 생겼다 그러는데 그 아리랑이라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아리랑 스리랑. 그럼 아리랑 스리랑을 지금도 현대어로 다 쓰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정성으로 천단을 쌓고 삼십님께 장수를 축원하세. 황혼을 축소하며 만만세로다. 만미를 돌아보며 풍년을 즐거웠도다. 춤추고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임나가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임나가 세상을 떠나고 병신년에 아운 노단이 즉위하였다.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서 북막이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북막이 침범함으로 노일소를 보내요. 사람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보내요. 평정하였다.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전혀 다 생소한 이름들이니까 조선시대 때 이름도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환단고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단이 세상을 뜨니 기윤년의 아들 마밀이 즉위하였다. 다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마밀이 세상을 뜨니 정묘년의 아들 모불이 즉위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뭐 이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말들은 아니지만 역사가 좀 더 밝혀지고 그러면 이 인물들 하나하나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중요한 사서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을해년에 천문을 관측하는 감성을 설치하였다. 이 감성 설치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성을 설치했다는 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감성의 의미를 가지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양오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양오행은, 음양이 뭐죠? 태양과 달입니다. 태양과 달. 오행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해서 7개를 배웠는데 거기서 5개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5개입니다. 천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은 안 보였으니까. 그거를 보일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거가 엄청난 그 사회 변혁도 되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놀라운 일이 변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 1000년 전에 감성을 설치해서 벌써 이 시대 이전에 벌써 음양오행은 벌써 확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5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찾아낸 겁니다, 벌써.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망원경 하나 없는 나라, 망원경이 그 당시에 발명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벌써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이 뭐가 있다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성찰과 또 관찰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인간의 지성이 들어가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오행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있었다?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별이 수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이런 것, 금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곳은 동북아밖에 없었습니다. 동북아에서도 어디죠? 고주선입니다. 그리고 고주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미 벌써 음양오행을 만들어냈다는 건 행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별들이라는 거를 다 찾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음양오행 그러면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이 다 이 시대에 있었고 그 위대한 발명과 발견은 대부분이 동북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동북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단국, 배달국이고 두 번째가 고조선인 겁니다. 그것을 계승한 북부여가 있었고 부여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죠. 부여들이 다시 통합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다시 그 연결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거기에 태동도 거기 있었고 발전도 거기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가 동북아에 기원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불이 세상을 떠나고 정해년의 아들 을라가 즉위하였다. 가보에 주나라가 나옵니다. 하은주잖아요, 그죠? 주나라 임금 하, 사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나라 임금 하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다른 그 중국 역사서하고 이렇게 딱 교차하면 정확하게 이게 놀라운 책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